글 읽어주는 남자 정선 이달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단속이 완화되면서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 힘들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택시 대란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분석과 대책이랍시고 이 소리 저 소리 해대는데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또는 다른 데서 보도된 내용을 베껴서 그대로 내보내는 식입니다. 하나같이 하는 결론은 택시 부족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왜 부족하냐고 물으면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그렇다입니다. 그리고는 왜 택시기사가 부족하냐고 하면 수익 감소로 택시기사들이 이직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눈길 끄는 호들갑 떨기 방식의 이러한 언론 보도의 맹점과 여론 호도는 언론의 고질병입니다. 이 보도의 허점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로 2005년 이래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들의 부족 문제는 열악한 처우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대란을 야기시킨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의 택시 수요는 평상시 일반인이 걷는 민생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택시 한 대당 인구 비율은 206명 대 505명입니다. 한국의 택시 공급량이 일본보다 두 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택시 공급은 초과잉 상태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법인 택시 운전사가 10만 2,300명에서 7만 4,7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법인 택시는 22,600대, 택시기사는 2만 700명입니다. 따라서 한 대당 운전자 수가 1.09명 꼴입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차 한 대당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데 한 명에 불과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 법인 택시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택시요금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거의 대중교통으로 이용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택시의 서비스의 다단계라는 측면에서 요금 자유라는 정책 대안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택시기사 중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40대 이하는 전체 기사의 5%도 안 됩니다.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는 사고 위험의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 시급히 조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5만여 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에 대한 총량제 연구 용역비에 5년마다 10여조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7만 2천여 대의 택시 중 2019년 감차 실적은 74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감차에 무성의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법인 택시 운전자의 평균 월급은 158만 원으로 시내버스 급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택시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 연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택시 공급 과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90년대 이후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업계가 택시 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증차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즉,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 또는 현상 유지로 대응한 것은 명백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 규정할 수 있다. 2020년 그 난리를 쳤던 타다 택시를 불법화시키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택시 대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택시 대란이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언론의 보도 수준이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문제 진단 능력이 한심한 데다 코끼리 장님만지기식이라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이번에도 그에 해당합니다. 이번 택시 대란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택시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한 한국사회 대간의 글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택시 문제야말로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익단체의 반발과 저항이 심해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설령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있어도 정책 당국의 행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올바른 정책 대안을 입안하지 못하는 무능력해다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낼 조정 역량이 없이 택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온 셈입니다. 택시 잡기 힘들다고 난리 법석이 나면 개인 택시 3부제 해제하겠다고 인심 쓰듯이 하고, 택시기사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 요금 인상으로 땜빵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택시 승차 거부가 논란이 되면 강력한 단속으로 엄포 놓는 식입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더욱이 택시 잡기 쉽게 하겠다고 내놓은 최근의 동성간 택시 합승 허용이야말로 졸속과 땜질식 입법과 행정지침의 끝판왕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동성간의 택시 합승 허용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는 한국 사회의 태행적 입법이자 행정집행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유경제의 상징인 타다 택시 금지 조치와 택시의 고질적 문제 해결 능력 부재와 이익투쟁 난맥상을 보여준 사례. 우리나라 우버 택시, 플랫폼 레이버에 해당하는 타다 택시에 대한 제재 조치가 택시업계 3명의 운전사 분신과 극렬한 반대 투쟁 끝에 결국 2020년 3월에 입법화되었다. 우버 또는 리프트 택시는 공유경제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개념은 점유와 소유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접속을 통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진화된 사회 운영 방식이다. 교통, 택시나 대리운전, 숙박, 배달업, 유통 배달업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맞추어 타다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아래 이병태 교수의 글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짚었다. 타다 금지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민부론은 모두 헛소리. 21세기 붉은 깃발법인 타다 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공유경제 태동은 10년이 넘었고 교통 공유사업 기업들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무려 230조 원에 달한다. 우버와 디디 출싱은 우리 상장 기업의 순위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두를 거부한 갈라파고스의 나라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논란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혁신을 택시 사업의 이권 다툼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수요와 재산권에 대한 기준 없이 표류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정부 관료가 사업 모델을 정해주는 대로만 사업하라는 관치 경제를 강요하고 있다. 갈등 관리에 두려운 정치권과 정부가 디지털 경제 엔진의 시동을 끄며 꿈의 싹을 자르고 있다. 타다 사태는 시장 경제의 본질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무지와 오만을 보여주고, 선거를 앞두고 이해 집단에 인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의해 우리의 디지털 경제와 미래 세대 희망이 타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택시 문제의 본질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택시업계의 핵심적인 문제이자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택시 운전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완전 월급제이다. 필자가 노동운동 차원에서 위장취업 형태로 2년간 택시 운전을 한 90년 초반에도 완전 월급제는 주요 현안 중의 하나였다. 택시 노조 측의 강력한 투쟁과 정치권의 화답으로 법 제도적으로 완전 월급제가 도입되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지적하는 정책 과제의 실행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책 공론자나 행정부나 국회의 택시 문제에 대한 대응은 택시 요금 인상 조치만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방식의 한계도 짚는 차원에서 택시 문제의 본질적인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서울시 법인 회사 택시 수는 254개로 50 내지 100대 규모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이 규모로는 500 내지 1000대의 규모가 갖는 경제로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 택시는 생산성이나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택시업계의 수익 보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 두 가지밖에 없다. 아래 참고 자료에서 보듯 정책 당국의 택시 총량제 조절 실패로 인해 이를 통한 매출 증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택시 영업은 수요, 즉 승객이 큰 변동이 없는 한계로 택시 총량제,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를 어느 수준에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즉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다. 개인 택시는 매매, 재산권 인정이 가능함으로 인해 택시 총량제 정책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총량 조정의 유일한 조치는 회사 택시의 증차 수단이다. 문제는 2015년 기준으로 개인 택시가 회사 택시보다 월등히 많아 회사 택시에 대한 중단만으로는 총량 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강제적인 자연감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 모두 차량 자체가 소득원과 재산에 해당되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없다. 승용차 증가,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택시 수요 감소는 명확 관화한 예측 사안이다. 또 공급과 수요 조절은 자본주의 경제학 등의 가장 원초적인 원리이다. 이 점에서 정책 당사자들은 택시 공급을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지한가, 무능한가, 아니면 중소 영세업체들의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통해 500 내지 1000대 이상 규모의 택시 사업체로 정비하면서 일정 정도 총량제 조절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는 카카오 택시처럼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규모 경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면 법인 택시 운전자의 완전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개인 택시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운전 불가능으로 자연 감소가 가능하나 개인 택시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 명의 이전으로 자연 감소 효과가 없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 택시 매매를 금지하고 폐기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을 통해 자연 감소를 유도했어야 했다. 디지털 기반의 카카오에 의한 모빌리티 네트워크, 택시와 예비 승객 간의 무선 연결망. 이 모빌리티 네트워크는 공유경제의 성격을 띠었다고는 하나 건당 수수료에 대한 택시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공유경제의 파급 효과보다는 카카오 기업만 수집맞는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법인 택시 운전자의 근로 조건과 소득은 거의 막장 수준이다. 옛적에 막장에 해당하는 탄광업 종사자는 위험수당이라도 있어 가족 생계가 가능했으나 택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개인 택시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지만 이 역시 정책 당국의 수요 공급 조절 실패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이다.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 운전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유지나 소득 향상의 희망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택시 요금 인상에만 목매달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은 그들의 생계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그것도 개인 택시는 혜택을 보지만 회사 택시는 사업주 목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것이 수십 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원천적인 정책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다 택시가 택시업계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식의 논란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와 선거 표만을 의식한 관료 집단과 정치 세력의 무책임한 방치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택시 종사자들의 극렬한 반대 투쟁은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공유경제의 상징인 타다 택시에 튀고 말았다. 택시 종사자들의 공격 타켓이 타다가 된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문제 진단과 대처 능력이 얼마나 헛발질인지 알 수 있다. 타다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전개된 택시업계와 행정당국과 정치 세력의 문제 인식과 대응 수준이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